전 세계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 이란이 쏟아부은 미사일 1200발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요격률 무려 99.97%. 미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토 19개 회원국 군사 수뇌부가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조용히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천궁삼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고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복무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과 무기와 방어라는 단어를 팝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저의 세계였고 그 세계 안에서 미국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임관한 뒤 저는 방공 시스템 분야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걸프만의 모래바람 속에서 처음 실전을 치르던 날, 저는 현장 운용 분석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패트리어트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진동이 아직도 발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은 미국에 있다고. 그리고 그 확신은 이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 국방부 방공전략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도 함께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안보학과 겸임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세계 40개국 이상의 방공 체계를 직접 들여다봤고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망 통합 설계의 핵심 자문을 맡았습니다. 숫자로 생각하고 데이터로 결론 내리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린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 브래드 콜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관 제임스 왓킨스와는 10년지기였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근처 카페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왓킨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폴란드가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겠지. 왓킨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싸고 쓸만한 물건을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부하 직원 이자벨 마르탱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젊은 분석관인 이자벨은 제가 보기에 너무 감성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보다 현장을 중시하고 숫자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자벨이 두툼한 보고서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한국 천궁삼 방공 시스템 기술 사양 분석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자벨의 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령님 꼭 읽어보세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토 본부의 주간 브리핑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천궁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3년 봄이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방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 완료, 실전 배치 예정. 저는 그 페이지를 1초도 머물지 않고 넘겼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브리핑이 끝나고 이자벨이 폭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대령님, 천궁삼 사양 보셨어요? 동시 추적 표적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자벨, 마케팅 자료랑 실전 성능은 달라. 한국 방산이 우리 수준에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때 이자벨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뭔가를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왓킨스와 마지막으로 화요일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왓킨스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 가면 삼성 핸드폰이나 사와. 저는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거나 사오는 게 낫겠지. 그것이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핸드폰 잘 만드는 나라. 그게 다였습니다. 28년 경력의 나토 수석 전략 분석관이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니, 붉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그 시절의 저를 마주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 나라의 이름이 제 가슴 안에 전혀 다른 무게로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요. 브뤼셀의 아침은 언제나 회색이었습니다. 나토 본부로 향하는 길,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흐릿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매일 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 흑커피 한 잔, 그리고 방공 기술 저널. 그것이 28년간 변하지 않은 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저널을 읽으며 세계 방공 기술의 흐름을 짚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의 브리핑을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여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토 본부, 그리고 그 안에서 방공 전략을 설계하는 저 브래드 콜터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고요. 나토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각국 언어가 뒤섞인 소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그 속에서 저는 늘 영어로만 말했습니다.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언어를 맞춰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부터가 오만이었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시각도, 사고방식도 저는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간 방공 전략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의장석에 앉아 각국 대표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빌름은 유럽 방공망 취약 지점 분석을 발표했고, 영국의 가렛 벅스는 러시아 미사일 전력 증강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했습니다. 루마니아가 협상 중입니다. 체코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건이 나올 때마다 서류를 정리하거나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이자벨 마르탱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첫날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자벨은 말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방산 동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게 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히 중심을 찾게 된다고요. 그 중심이 어디인지는 물론 제가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나토 본부 근처 벨기에 식당에서 핸드릭스와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나토 수석 자문 피터 핸드릭스는 저보다 5살 위의 네덜란드인으로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핸드릭스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 방산이 심상치 않아. 단순히 저가 공세가 아니야.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어. 저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피터, 기술력이 올라오는 것과 우리 수준에 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야. 핸드릭스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가서 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야. 현장은 나중에. 그 시절 저의 세계에서 방공 시스템의 우열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 공리였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전제였습니다. 저는 그 전제 위에서 28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잔에게 핸드릭스와의 대화를 전하면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들 왜 이렇게 한국 타령이야? 수잔이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KT는 한국 노래를 엄청 좋아하던데. 딸 KT가 K-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이 그날은 그냥 웃어넘길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울 거리를 KT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그날 수잔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나토 첩보 분석팀에서 올라오는 이란 관련 보고서의 두께가 갑자기 두꺼워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전역에 미사일 저장 기지를 확충하고 있다는 위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숫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숫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구사하려는 전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일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혼합하여 발사하는 폭합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각기 다른 속도와 고도와 비행 경로를 가진 표적들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 그것은 기존 방공 시스템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분석 자료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등줄기에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올라온 것은 그해 9월이었습니다. 이란의 폭합 공격 시나리오 1000발 규모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3번이나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기반 방어망의 동시 처리 한계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초당 처리 가능한 표적수, 교전 전환 속도, 재장전 사이클, 모든 항목에서 이란의 시나리오는 패트리어트의 설계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제 감정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자벨이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배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령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자벨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토에서 한국 측에 천궁3 운용 데이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누가 요청했어? 본부 직속입니다. 핸드릭스 자문관실에서 직접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그날도 회색이었습니다. 귓속에서 무언가 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보음처럼. 폭도에서 핸드릭스와 마주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터, 한국에 데이터 요청한 거 맞아? 핸드릭스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브래드, 이번 건은 좀 달라. 시뮬레이션 결과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릭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 위에서도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발 아래 단단하던 땅이 0.1mm 내려앉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뮬레이션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동시 교전 한계, 폭합 표적 전환 속도, 재장전 사이클, 수십 년간 저를 안심시켜주던 숫자들이 처음으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데이터를 다시 보면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금이 간 믿음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자벨이 몇 달 전 올려두었던 천궁3 기술 사양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내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자벨의 손글씨. 대령님, 꼭 읽어보세요. 저는 보고서를 한참 바라보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직이라는 말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아직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직은 조금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자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긴급 전화가 울린 것은 그 시각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야간 당직 분석관 루카스 파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루카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침착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바로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루카스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란입니다. 대규모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기까지 18분이 걸렸습니다. 브뤼셀 새벽에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수백 발 규모일 것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보면 최대 300발에서 400발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붉은 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점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화면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콘솔로 걸어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탄도미사일 780발, 순항미사일 270발, 자폭드론 150발, 합계 1200발. 저는 숫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콘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상황실 안은 20명 가까운 분석관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가렛 벅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영국 공군 출신의 가렛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냉정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가렛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그 말을 했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기반 방어망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교전 개시, 요격 확인. 그러나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붉은 점들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경력 내내 이 상황을 한 번도 실전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과 몇 주 전 보고서로 읽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녹색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003 운용 개시 표시였습니다.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녹색 불빛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켜질 때마다 붉은 점 하나씩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빨라졌습니다. 빨라지고 또 빨라졌습니다. 루카스가 제 옆에서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확인 100건, 200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0건, 400건. 상황실 안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제 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감정은 분석을 흐린다고 믿어온 제가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계속해달라고,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 녹색 불빛들이 계속 켜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28년간 데이터만을 믿어온 브래드 콜터가 상황실 한 구석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격 확인 숫자가 500건을 넘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오류 확인해봐. 지금 숫자가 중복 집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대령님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 확인이 필요해. 루카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다시 콘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혼자 다른 콘솔로 걸어가 직접 원본 데이터 스트림을 열었습니다. 오류 코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깨끗했습니다. 중복도 없었고 전송 오류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진짜였습니다. 가렛 벅스가 옆으로 왔습니다. 브래드, 이건 오류가 아니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렛, 이 속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동시 교전 처리 사이클을 생각해봐. 어떤 시스템도 이 속도로 전환이 안 돼. 가렛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저 나라가 이걸 해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렛의 눈을 마주보기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가 처리할 준비가 안 된 무언가가 가렛의 눈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가 세 번째 확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대령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격 확인 600건, 700건.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자벨이 상황실에 들어온 것은 요격 숫자가 800건을 넘어서던 때였습니다. 비번인데도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화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자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자벨이 몇 달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먼저 거뒀습니다. 요격 확인 숫자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낮은 탄성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가 번지듯 퍼졌습니다. 몇몇 분석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독일 측 연락관 하나가 자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알 것 같았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999번째 요격 알림이 울렸을 때 상황실 전체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알림이 울리는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치자 두 명이 따랐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분노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28년짜리 벽이 허물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브래드 콜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28년간 확신에 차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서울에 가야 한다고. 직접 봐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상황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토 본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폭도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335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 누군가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날 밤에 데이터가 각국 본부로 전달되면서 파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사이 출력되어 쌓인 분석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궁삼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나토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19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였습니다. 저는 미국 측 수석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에 19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빌름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어젯밤 데이터는 공식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일 야간 교전 데이터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빌름이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저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기 싫어서였습니다. 프랑스 대표 앙리 디부아가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의 공식 검증위원회 파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영국의 벅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검증위원회 구성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후보로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핸드릭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콜터 대령이 적임입니다. 28년 경력의 패트리어트 전문가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면 속 핸드릭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칭찬인지 압박인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0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더글러스 헌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전략 담당 부사장. 저와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패트리어트 관련 기술 자문을 할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헌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의 안부 인사 뒤에 본론이 나왔습니다. 브래드, 검증위원장 맡는다고? 저는 아직 공식 발표도 나지 않은 것을 헌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헌트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현장에서 뭘 보든 결론은 내가 알아서 내. 우리가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가을 하늘이 유독 낮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자벨을 불렀습니다. 이자벨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자벨, 예전에 천궁삼 보고서 올려뒀지? 이자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아직 있어? 이자벨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줘. 이자벨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 기다린 말을 들은 사람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허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1208 요격이라는 숫자에는 분명 과장이 있을 것이고 실전과 시연 사이에는 반드시 간극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제 전문성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나와야 제가 28년간 쌓아온 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분석관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손이 자꾸 이자벨이 건네준 천궁삼 보고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손을 거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그 보고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자존심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습니다. 브뤼셀 공항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도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동선이 명확하고 안내 시스템이 직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세계 공항 순위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어, 정확한 일정 안내, 군더더기 없는 에스코트. 저는 의전팀 담당자와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검증위원회 첫 번째 현장 방문은 도착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방공기지였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분석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마치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배치, 인원 동선, 경계 시스템, 어느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오 박사였습니다. 천궁삼 개발 및 운용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을 때 저는 오 박사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준비해온 기술 검증 질문 목록 47개를 오 박사에게 제시했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교전 전환 속도, 고도별 요격 가능 범위,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율, 재장전 사이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조. 패트리어트 기반 시스템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약점 항목을 녹여 넣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로 허점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질문 목록을 후어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저는 속으로 200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최신형이 96개, 러시아 S400이 160개 수준이었습니다. 200이면 충분히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1000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죽는 척 고개를 숙이며 표정을 감췄습니다. 1000, 5배였습니다. 교전 전환 속도. 저는 0.5초를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0.3초였습니다. 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0.01초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0.01초요.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질문 7번이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율. 이것은 모든 방공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강력한 전파 방해 환경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저는 30%에서 40% 저하를 예상했습니다. 오 박사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폭합 전자전 환경 기준으로 2.3%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영국 분석관 필립 그레이가 옆에서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헛기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7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준비한 각본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어느 항목에서도 제가 예상한 약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항목에서 제가 아는 최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실시간 운용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오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국 육군 장교 식당의 밥상이었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반찬 여러 가지. 저는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온도만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데서 올라오는 온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옆에 앉은 필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오늘 숫자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 필립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서울 호텔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오 박사에게 들은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 1000개, 교전 전환 0.01초, 전자전 환경 성능 저하 2.3%. 숫자를 떠올릴수록 불편했습니다.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박사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고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빛의 선들, 건물마다 쏟아지는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빛들이 전부 사람들이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 박사도 저 빛들 중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이자벨이 준 천궁삼 기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펼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기술 용어들이 빽빽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자벨이 왜 대령님 꼭 읽어보세요 라고 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왜 이것을 서랍에 넣어두었는지도 다시 알 것 같았습니다. 읽지 않으면 몰라도 됐으니까.
보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도 됐으니까. 새벽 3시에 노트북을 꺼놓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허점을 찾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허점이 없다는 결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손이 가슴을 향했습니다. 28년의 경력이 틀렸을 가능성, 미국이 최고라는 확신이 흔들릴 가능성,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데이터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브래드 콜터라는 사람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KT였습니다. 미국은 낮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요? KT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곳이더라. KT가 말했습니다.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산다고요.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KT의 짧은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산다. 그 말이 오늘 오 박사의 눈과 겹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것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잔에게 전화한 것은 KT와 통화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잠이 안 와. 수잔이 말했습니다. 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틀렸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수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잔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잔이 말할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브래드, 그러면 틀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잔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자.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헌트였습니다. 시간을 보니 뉴욕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간결했습니다. 브래드, 결론 언제 나와?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 그 결론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저는 문자를 읽었다는 표시도 남기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헌트에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걸프전 현장에서 패트리어트가 스커드를 요격하던 그 진동. 나는 그날 이후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28년 동안 지탱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데이터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경험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직접 본 것을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28년간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공식 일정이 오후에 잡혀 있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비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오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령님, 오전에 시간 되시면 잠깐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닙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오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전쟁기념관입니다. 택시 안에서 오 박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열심히 산다는 것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KT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전쟁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오 박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그 속도에 맞췄습니다. 전시물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직업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무기체계, 전술 배치, 전쟁 규모, 6.25 전쟁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오 박사가 한 흑백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1953년의 서울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너진 벽, 불탄 잔해,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거리에서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평온함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전쟁통에 학교가 없어져서요. 그 아버지가 저를 공대에 보내기 위해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국가 장학금으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설계 도면을 볼 때는 결코 느끼지 못하던 감각이 명치 언저리에서 울렸습니다. 기념관을 걸으면서 오 박사가 천궁삼 개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처럼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동시 추적 표적 1000개 목표를 세웠을 때 팀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미국 방산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도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오 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나온 페이지들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도전 목록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불가능 목록을 도전 목록으로 바꾼다. 그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야외 전시관으로 나왔습니다.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낡은 콕사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콕사프와 오 박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천궁삼을 만들었구나. 그 거리가 머릿속에서 실감으로 다가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기념관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오 박사가 메뉴를 골랐습니다. 순두부찌개였습니다. 저는 순두부찌개를 처음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기지 식당에서 먹은 된장찌개처럼 온도 너머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오 박사의 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 말을 새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서울과 밤의 서울이 달랐습니다. 낮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었고 밤에는 그 에너지가 불빛이 되어 도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들이 다 사람의 이야기구나. 오 박사의 아버지가 고구마를 팔던 폐허 위에 이 빛들이 켜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8년간 데이터만을 보아온 브래드 콜터가 처음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머릿속이 맑지 않았습니다. 아니 맑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맑아서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릿하게 두고 싶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존 검증 계획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준비한 47개 질문과 그것을 통해 도달하려 했던 결론의 방향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입견 없이 본다. 이자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자벨, 서울로 와줄 수 있어? 이자벨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이자벨이 또 잠깐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내일 오전 비행기로 갈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자벨에게 말했어야 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옳았다는 말을요. 그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증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질문 목록이 아니라 실제 운용 데이터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오 박사의 답은 짧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이 좋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는 대답, 조건을 붙이지 않는 대답, 그것이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자벨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길에 저는 이자벨을 만났습니다. 이자벨은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이자벨 고마워. 이자벨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고서 올려뒀을 때 내가 무시했잖아. 미안했어. 이자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령님.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박사가 마련한 심층 검증 일정은 72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 운용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센터 직접 체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일부 공개 열람. 마지막 항목이 놀라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외국 검증팀에 공개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준의 공개를 본국에서 승인한 겁니까?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 그 말이 품고 있는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선 첫날이었습니다. 운영 콘솔 앞에는 20대로 보이는 한국군 운영 요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교련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 성능의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콘솔 위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봤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훈련의 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경외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저도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오 박사가 기본 운용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50개의 가상 표적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명령을 입력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정렬하고 교전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마치 제 다음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개 표적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경과 시간 0.7초.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72시간 집중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이자벨, 그리고 재구성된 위원회 팀이 교대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로감보다 다른 감각이 더 컸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자벨은 달랐습니다. 이자벨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속도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이자벨이 비교 분석 그래프를 완성한 것은 검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가로축에는 3개 주요 방공 시스템들이, 세로축에는 핵심 성능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그래프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령님 보세요.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천궁삼이었습니다. 빨간 선이 패트리어트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파란 선이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오래. 다중 표적 동시 처리 실시간 테스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 박사 팀이 설계한 최고 난이도 시나리오였습니다. 150개의 혼합 표적, 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6방향에서 들어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수준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시연이 시작되자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0.01초 단위로 표적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교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면에서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개가 모두 처리됐습니다. 오류 없이. 위원회 위원 중 독일 분석관 마르쿠스 슈타인이 저에게 왔습니다. 브래드, 솔직히 말해도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패트리어트 위야. 숫자가 그렇게 나와. 저는 마르쿠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마르쿠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팀 전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위원회 위원 5명과 이자벨까지 6명이 호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벨이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었을 겁니다. 필립 그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가 테이블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헌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헌트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보고서에 패트리어트 보안 필요성도 함께 넣어. 균형 있는 평가처럼 보이게.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 없어. 헌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브래드, 우리가 오랜 사이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밤늦게 오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뮬레이션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오 박사의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깨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 도시가 좋아졌습니다. 브래드 콜터가 서울을 좋아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72시간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원회 팀 전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최종 비교 분석 보고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저는 나토 본부에 제출할 공식 검증 결과 초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이 끝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했습니다. 무거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초안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자벨이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자벨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나토 내부 인트라넷 공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궁삼 검증위원회 활동을 잠정 보류하고 미국 국방부 주도의 재검증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서명은 나토 합동참모위원회 명의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드릭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브래드,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재검증팀 구성까지 결론 보류해.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내렸습니다. 핸드릭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피터, 이건 누가 시킨 거야? 핸드릭스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브래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절차의 문제야.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내릴 결론이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피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핸드릭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자벨이 방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자벨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업 멈추지 마. 이자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령님,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멈추지 마. 이자벨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헌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재검증팀 구성되면 내 위원장 직함도 없어져.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내 경력에 흠집 안 나게. 저는 헌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에 하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그 협박하는 거야? 헌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헌트가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의 경력, 나토 수석 분석관 직함, 존스 홉킨스 겸임교수 자리,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 연금.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까 보고서 첫 문장을 쓸 때와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만 생기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미국은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나 직업 잃을 수도 있어. 수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수잔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그게 다였습니다. 수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초안 문서를 열었습니다. 오 박사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대령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대령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떤 결정이든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가장 강한 압박이 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이런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쌓아온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공개 시연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 박사의 답장이 1분 만에 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령님. 그날 밤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1953년의 서울 폐허, 고구마를 팔던 오 박사의 아버지, 국가장학금으로 공학을 공부한 오 박사,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젊은 연구원들, 불가능 목록을 도전 목록으로 바꾼 사람들. 저는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70년을 걸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쌓은 확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분석관으로서 옳은 일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면서 저는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알았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하루, 28년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하루,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분석관이 되는 하루. 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손이 평온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이자벨을 불러 완성된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이자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거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자벨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는 대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자벨을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옳은 편에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자벨.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핸드릭스에게 공식 통보를 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피터, 나는 나토 검증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오후 천궁3 공개 시연을 진행한다. 나토 19개국 대표단에게 직접 결과를 제출할 것이다. 핸드릭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그건 월권이야. 재검증팀 구성 전까지 보류 지시가 내려왔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피터, 나는 데이터를 따른다. 그것이 내 28년의 원칙이었어. 핸드릭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헌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척이 없었습니다. 브래드, 이러면 끝이야. 우리 관계도 내 자문 계약도 내 경력도. 저는 헌트의 말을 들으면서 창밖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오전에 서울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더그, 나는 28년간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옆에 서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 최고를 봤어. 그것을 보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헌트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가 헌트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오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공개 시연 준비됩니까?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대령님. 저는 말했습니다. 나토 19개국 대표단 앞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 기회를 막고 있었던 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나토 19개국 대표단 소집 통보를 각국에 보낸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나토 천궁3 검증위원회 위원장 브래드 콜터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천궁3 공개 시연 및 검증 결과 발표, 참석 요청. 각국 대표단의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참석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답장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결과를요. 시연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자벨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대령님, 떨리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두려움을 나누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연장 입구에서 오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오 박사는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 박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 박사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보여주십시오.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령님. 그 짧은 대화가 제가 나토에서 보낸 28년간의 어떤 회의보다 묵직했습니다. 저는 시연장 문을 열었습니다. 나토 19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복과 양복이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을 하기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8년 경력 동안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데이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박사 팀이 시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연장 정면의 대형 화면에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현됐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100개의 혼합 표적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40발, 순항미사일 35발, 자폭 드론 25기가 8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최고 난이도 시나리오였습니다. 나토 대표 단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개 동시라는 숫자를 들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기존 어떤 방공 시스템도 이 숫자를 완벽하게 처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 박사가 운용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은 운용 요원들의 손이 콘솔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100개가 동시에.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대표 단석도 조용해졌습니다. 시연장 전체가 그 붉은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요격 1.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0.01초 뒤 두 번째, 0.01초 뒤 세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라졌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빠르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명이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 화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격 50, 절반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절반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대표 단석에서 첫 번째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독일 쪽에서였습니다. 저는 들렸습니다. 요격 70, 요격 80, 요격 90,
숫자가 올라갈수록 시연장 안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격 99.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시연장 전체가 그 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100. 화면이 녹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떴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총 경과 시간 17초.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이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순식간에 시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토 대표단 역사상 기술 시연에서 기립 박수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었습니다. 대표 단석에서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씩, 2명씩, 마지막에는 19개국 대표단 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것은 무기 시연장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70년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에 대한, 고구마를 팔던 아버지의 아들이 불가능 목록을 도전 목록으로 바꾸며 이루어낸 것에 대한. 독일의 클라우스 빌름이 저에게 왔습니다. 빌름은 나토 기술 검증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름이 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터, 우리가 잘못 봤어. 저는 빌름을 바라봤습니다. 빌름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클라우스. 빌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박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비쳤어.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필립 그레이가 왔습니다. 이자벨이 왔습니다. 마르쿠스가 왔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박사를 찾았습니다. 오박사는 시연 결과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박사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라보는 오박사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박사에게 걸어갔습니다. 오박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두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박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박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수 대신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오박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박사의 귀에만 들리게. 선생님,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오박사가 포옹을 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시연장 한쪽에서 이자벨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자벨에게 걸어갔습니다. 이자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자벨, 내가 처음부터 옳았어. 이자벨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대령님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왔습니다. 결국은 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차갑게 느껴지던 그 햇살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에서 느꼈던 그 온기와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도가 아닌 온기. 저는 그 햇살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기 시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나라가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것을. 나토 본부로 제출할 공식 보고서의 첫 문장을 저는 그날 저녁 완성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본다고 썼던 그 첫 줄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궁삼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만들었다. 보고서가 나토 본부로 전송된 것은 시연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에서 가장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자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냈습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보고서 전송 2시간 만에 나토 본부 내부에서 회람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단 채널에 보고서 링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대표 보이체흐 크라우스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콜터 대령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님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폴란드가 왜 먼저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달리 선입견 없이 핸드릭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날의 압박 섞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브래드, 보고서 봤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피터. 핸드릭스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본부에서 재검증팀 구성 계획 철회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위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피터. 데이터가 말했고 우리가 들은 거야. 핸드릭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틀렸어.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 감사 서한이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나토 독립 방산 기술 자문관 임명 통보였습니다. 기존 수석 분석관 직책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어느 한 국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임명 통보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직업을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직업은 지켰어. 수잔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수잔이 말했습니다. KT한테도 연락해봐. 엄청 걱정했어. 저는 KT에게 전화했습니다. KT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대단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뉴스? KT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나토 검증 통과했다고 다 난리 났어요. 아빠 이름도 나왔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뉴스에 났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로이터, AP, BBC, 뉴욕타임스. 굵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1003 나토 공식 검증 통과. 세계 방공 시스템 판도 바뀌나. 한국 방산 미국과 유럽을 넘어섰다. 저는 그 제목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제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열었습니다.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공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제가 꿈꾸던 종류의 제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오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같이 이룬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같이 이룬 것.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부분이었지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자벨과 위원회 팀 전원이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 박사와 그의 팀원 몇 명도 함께였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삼겹살이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국 소주도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마셨습니다. 독했습니다. 그러나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진실 같은 술이었습니다. 독하지만 깔끔한. 오 박사의 팀원 중 가장 젊어 보이는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제대로 보게 해줘서. 그 젊은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오래 기억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웃음이요. 나토 보고서 공개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토 7개국이 1003 도입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였습니다. 이 중 5나라는 기존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검토하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헌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했고 시장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 의회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말하면 됐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저는 나토 검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1200발 요격 데이터부터 72시간 심층 검증까지 중간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도 포함해서요. 상원의원 몇 명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트와 연관된 로비 관계를 짐작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상원의원 마거릿 폴스가 저에게 왔습니다.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폴스가 말했습니다. 콜터 대령님,
한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상원 의원님, 공동 개발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폴스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폴스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났습니다. 미 상원 한국 방공기술 공동개발 추진 결의안 초당 발의 의원 수가 34명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초당적인 결의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오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미 의회 뉴스 보셨습니까? 오 박사가 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대령님, 놀랍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 박사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글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쉬지 않은 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가 방공 시스템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공동 도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천궁3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교섭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웃음이 났습니다. 하메네이가 제발 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1200발을 막아낸 시스템 앞에서 이란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무기의 우열이 외교의 언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방산 시장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현대로템, 이 회사들의 이름이 세계 방산 전문 매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관련 사업부는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헌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국제안보학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제목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했습니다. 편견의 비용. 강단에 섰을 때 강의실에는 4학년생도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1953년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2024년 천궁3 공개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도들이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두 사진 사이의 시간이 71년입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71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 박사가 전쟁기념관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도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 목록을 도전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생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양계 얼굴이었습니다. 대령님, 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생도가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화해요. 생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생도가 할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어진 날. 그것이 제 강연이 만든 가장 작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브뤼셀도 아니고 워싱턴 DC도 아닌 서울에 있습니다. 나토 독립방산기술자문관으로서 한국 국방부와의 정례 기술 협의를 위해 분기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허점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러 옵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이자벨은 나토 한국 방산협력 전담팀 팀장이 됐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처음부터 옳았던 사람에게 그 자리가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자벨은 이제 저보다 서울을 더 자주 옵니다. 어느 날 이자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령님, 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보다 빠르네. 이자벨이 답했습니다. 대령님도 시작하세요. 저는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보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중입니다. 오 박사와는 격주로 화상 세미나를 합니다. 천궁3 후속 개발 관련 기술 논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 젊은 연구원들에게 외부 시각을 가르쳐 줄 분이 필요합니다. 대령님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게는 여전히 더 많습니다. 개인 연구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제목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강연 제목과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KT와 함께 서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KT는 오자마자 눈이 빛났습니다. 홍대, 명동, 경복궁, 한강. KT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관광객으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분석관의 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눈으로요. 경복궁 앞에서 KT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이야. KT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래됐는데 여전히 아름답다는 건 처음부터 잘 만들었다는 뜻이야. KT가 웃었습니다. 아빠 철학자 됐네. 저도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KT와 웃은 그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KT와 나란히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KT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KT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밤새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요. 저는 KT에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됐어. KT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잠깐 그렇게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자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그 서울 방문 이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자벨, 처음에 내 보고서 무시한 것 미안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직접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것도 미안해. 이자벨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이미 잊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이자벨이 웃었습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제 가치관이 바뀐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수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잔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잔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덜 딱딱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28년간 감정은 분석을 흐린다고 믿었던 사람이 덜 딱딱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믿던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 박사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덕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2024년 10월에 그 상황실을 떠올립니다. 새벽 2시 17분에 울린 전화.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 1200개. 그리고 하나씩 켜지던 녹색 불빛들. 999번의 요격 알림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999개의 편견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천궁삼의 성능 수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수치들은 놀랍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 1000개, 교전 전환 0.01초, 전자전 환경 성능 저하 2.3%, 이란의 미사일 1200발을 요격률 99.97%로 막아낸 것. 이 숫자들은 세계 방산 역사에 남을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서울의 폐허 위에서 고구마를 팔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국가 장학금으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아들이 불가능 목록을 도전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목록을 밤새 야근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간 젊은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궁삼을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인입니다. 텍사스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28년간 미국 방위산업의 절대적 우월성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의지의 나라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만 의지는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 순간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는 대신 불가능을 도전 목록에 적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으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미국인으로서 세계를 대신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지금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천궁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오 박사가 전쟁기념관에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진다는 그 말이요. 그것이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를 바꾼 정신이었습니다. 28년간 확신에 차있던 브래드 콜터를 다시 배우는 사람으로 만든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부러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요.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요. 이 자부심이 내 것인 것이요. 저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그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 박사로부터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아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 목록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믿음직한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브래드 콜터라는 미국인이 서울에서 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간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